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아주 단순한 발명품 하나가 음악이라는 세상 전체를 정말 말 그대로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걸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축음기라는 게 등장해서 오늘날 우리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싸움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 엄청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보죠.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축음기라는 게 아예 없던 시절을요. 그때 음악은 뭐랄까 그냥 공기 같은 거였어요. 연주되는 바로 그 순간에만 살아 숨쉬다가 연주가 딱 멈추면 그냥 그대로 사라져버리는 거죠. 정말 말 그대로 유령처럼 잡을 수가 없는 존재였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모든 게 바뀝니다. 1877년에 토머스 에디슨이 축음기라는 걸 딱 내놓으면서 사상 처음으로 소리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건이 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냥 흘러갔던 경험이 이제는 내가 가질 수 있고 심지어는 똑같이 찍어낼 수도 있는 상품이 된 거죠. 와, 이 변화가 대체 어떤 엄청난 일들을 불러왔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유령을 붙잡다. 부제는 소리를 가둔 기술인데요. 도대체 인류는 어떻게 이 잡히지 않던 소리를 붙잡는 데 성공했을까요? 그 초창기 기술의 혁신,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아주 치열했던 경쟁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이 초기 녹음 시장은요, 진짜 말 그대로 전쟁터였어요. 한쪽엔 에디슨의 실린더가 있었고, 다른 쪽엔 에밀 베를리너의 디스크가 있었죠. 에디슨 건 바늘이 위아래로 쿵쿵 찍는 방식이었고, 베를리너 건 바늘이 좌우로 쓱쓱 긁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기술 방식보다 더 중요했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복제가 얼마나 쉽냐는 거였죠. 베를리너의 디스크는요, 그냥 붕어빵 찍어내듯이 콩캉 찔러서 수천, 수만 개를 만들 수 있었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승부가 갈린 겁니다. 결국 베를리너가 이겼죠. 맞습니다. 진짜 핵심은 이거였어요. 소리를 녹음하는 것 자체보다 그걸 복제하는 기술. 엘드리지 존슨이라는 사람이 만든 금속 머더판, 그러니까 원본틀 같은 거죠. 이걸로 똑같은 음반을 수천, 수만 장씩 찍어낼 수 있게 되면서 드디어 음악이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처럼 대중적인 상품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귀먹은 법. 부제는 소리를 따라잡지 못한 법률 시스템입니다. 기술은 이렇게 막 앞으로 달려나가는데 법은 어땠을까요? 네, 이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낸 대혼란에 법률 시스템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아수라장이었죠. 이 질문 한번 보세요. 눈으로 읽을 수 없다면 그걸 복제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으시죠? 근데 당시 법정에서는요, 정말로 이 기묘하고도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피아노 롤이나 축음기 음반이 과연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베낀 복제물이 맞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다툰 거죠. 그리고 결국 법원이 내놓은 논리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가독성의 논리라고 불리는데요. 1908년에 미국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법적으로 복제물이 되려면 악보처럼 사람이 눈으로 보고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레코드판에 파인 그 홈들, 그거 눈으로 보고 무슨 노래인지 알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그건 음악이 아니라 그냥 기계 부품일 뿐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네, 판결은 이랬습니다. 레코드는 음악의 복제물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기계의 일부일 뿐이다. 와,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대법원이 나서서 레코드는 음악이 아니야 라고 선언해버린 거니까요. 이 판결 하나 때문에 음악산업 전체가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0달러. 1908년 판결 이후에 음반 화사들이 레코드랑 피아노 롤을 팔아서 작곡가한테 준 돈이 단 한 푼도 없었다는 거죠. 왜냐? 법적으로 그건 음악 복제물이 아니니까요. 마음껏 가져다 써도 된다는 합법적인 착취의 문이 활짝 열려버린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마침내 의회가 나섰습니다. 1909년에 저작권법을 뜯어 고친 거죠. 첫째, 기계적 권리라는 새로운 권리를 만들어냈어요. 작곡가한테 자기 노래가 녹음되는 걸 허락하거나 막을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죠. 둘째, 그렇다고 한 회사가 독점하면 안 되니까 강제 허락 제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일단 한번 녹음된 노래는 누구든지 정해진 돈만 내면 따라서 녹음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때 정해진 로열티가 레코드 한 장당 딱 2센트였고요. 바로 이 시스템이
지금 우리가 쓰는 스트리밍 로열티의 아주 오래된 할아버지 뻘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가볼까요? 그루브 속의 스타, 그리고 부제는 연주자가 상품이 되다입니다. 이 녹음 기술이요, 법만 바꾼 게 아니었어요. 아주 예상치 못한 엄청난 걸 탄생시켰는데 그게 바로 슈퍼스타입니다. 여기 이 숫자 좀 보세요. 1천만, 100만 장이 넘는 판매량. 이게 역사상 최초의 밀리언셀러 음반인데요. 주인공은 바로 테너 가수 엔리코 카루소였습니다. 그의 의상을 입어라 라는 노래가 담긴 이 음반이 대박을 터뜨리면서 사람들은 깨달은 거죠. 아, 단 한 번의 노래가, 단 한 명의 목소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될 수 있구나. 카르소의 등장은 음악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이제 레코드는 그냥 노래를 옮겨 담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연주자의 독특한 해석이랑 개성이 담긴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작품이 된 거죠. 사람들은 이제 악보에 적힌 노래가 아니라 바로 그 카르소의 목소리를 돈 주고 사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가치가 탄생한 순간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레코드의 어두운 이면, 부제는 착취와 실업입니다. 이렇게 화려한 성공이 있었지만 그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죠. 이 새로운 세상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카루소 같은 슈퍼스타가 한 명 탄생하는 동안 그 뒤에서는 수천 명의 이름 없는 음악가들이 일자리를 이뤄야 했습니다. 왜냐고요? 예전에는 극장이나 레스토랑마다 라이브 밴드가 필요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냥 레코드 한 장 틀면 끝이니까요. 이게 얼마나 심각했으면 국제노동기구에서 기술적 실업이라는 말까지 만들어냈겠어요. 음반 한 장이 오케스트라 전체를 대체해버린 정말 슬픈 현실이었죠. 그리고 착취는 훨씬 더 교묘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레이스 레코드라고 불렸던 흑인 음악 시장에서는요, 이건 거의 시스템 수준이었어요. 아티스트한테 노래 저작권을 강제로 뺏고 로열티 대신 푼돈 한번 쥐어주고 끝내버리고, 심지어 판매량을 속여서 돈을 안 주거나 아예 앨범에 이름도 안 실어줘서 경력을 망가뜨리기도 했죠. 베시 스미스 같은 위대한 아티스트들의 재능이 이 산업을 키웠지만 정작 그들은 그 열매를 전혀 맛보지 못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음악의 규칙을 다시 쓰다. 부제는 새로운 법적 세계의 탄생이고요.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이어진 혼란과 갈등,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류가 어떤 답을 찾아냈는지 그 최종 해결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말 기가 막힌 법적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저작 인접권이에요. 이게 뭐냐면 생각해보니 음악은 작곡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음악을 실제로 연주하고 녹음하고 방송하는 사람들의 기여도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권리도 원저작권 근처, 네이버링에 있는 중요한 권리로 인정해주자라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저작 인접권은 크게 세 그룹을 보호하는 기둥이 됐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실현자, 그러니까 가수나 연주자처럼 자기만의 해석으로 예술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 기둥은 음반 제작자, 돈과 기술을 투자해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사람들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방송사업자, 이 음악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방송국 같은 곳들입니다. 이 세 그룹 모두에게 법적 권리를 준 거예요. 물론 이 권리를 인정받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1925년에 영국에서 처음 관련 법이 나온 이후로 작곡가 단체들은 연주자는 그냥 도구일 뿐이라며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이렇게 수십 년을 싸운 끝에 마침내 1961년에 전 세계 대표들이 로마에 모여서 역사적인 합의, 바로 로마 협약을 맺게 됩니다. 이 로마 협약이 뭘 보장했느냐? 아주 간단하고 강력합니다. 허락 없이 녹음하는 거 안 돼. 허락 없이 방송하는 거 안 돼. 허락 없이 복제해서 파는 거, 그러니까 불법 복제, 당연히 안 돼. 그리고 이 권리는 최소 20년 동안 보호해준다. 이렇게 딱 정해놓으니까 추금기가 불러왔던 그 기나긴 혼란이 드디어 질서를 찾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AI 음악의 시대, 새로운 실현자와 제작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는 또다시 음악의 규칙을 새로 쓸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100여 년 전에 인류가 기계가 만든 소리를 두고 벌였던 그 치열한 고민을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을 두고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과연 역사는 반복되는 걸까요? 어쩌면 그 답을 찾아야 하는 건 바로 우리들의 몫일지도 모르겠습니다.